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27일 목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바가 마련한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완화 외침에 교육당국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태스크포스까지 꾸려서 사립학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김종선 상임집행위원장을 오늘 이슈탐험에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법이 아무리 오묘한 것이라도 일반의 상식과 현저하게 괴리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해악일 수 있습니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 원 노역 논란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문제 추적하고 있는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을 오늘 초대석에 모시겠습니다. 목요일의 요일별 코너 오버의 역사에서는 국민일보가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의 갈등을 둘러싼 단독 보도를 나중에 오보로 인정한 뒷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김용민 PD와 함께 조간신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 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을 매일 하시는데 예. 오늘 또 일단 첫 기사로 꼽은 건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뺀 나머지 7개 조간신문이요.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선 박근혜 대통령과 베를린 시장의 투샷 사진을 일면에 걸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진을 실은 7개 조간신문 가운데 조선일보만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아버지처럼 통일의 문에 서다. 예. 1964년 12월 11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당시 이제 독일을 방문했을 때, 예. 브란덴부르크 문에 섰던 모양이죠. 베를린 장벽을 둘러봤는데, 지금은 이 브란덴부르크 문이 통일의 문이 됐습니다. 통일이 됐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비슷한 장소에 박근혜 대통령이 갔다. 이런 거를 아버지처럼 통일의 문에 서다. 일면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예. 뉴욕 타임스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 예를 들면 아버지 부시가 판문점에 왔었고 네. 또 아들 부시가 왔었다. 네. 그러면 아버지처럼 어디에 또 서다. 네. 이런 보도 안 하지. 이런 제목 안 달죠. 예. 너무 나쁘끄러워서 말이죠. 예, 확실하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찬양의 제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가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부 노인층의 맹목적인 지지를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건 정책과 사안, 이념에 따른 지지가 아니라 혈통에 대한 지지일 뿐이다. 이렇게 말이죠. 예. 조선일보의 의도는 이래 보입니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박정희를 지지하는 상당수 조선일보 독자들에게 개발시대의 향수를 자극하고 아울러 박정희를 모르는 세대에게는 그가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였음을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예. 이런 박정희 대통령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는 다카키 마사오라고 했으니 말이죠. 네. 예. 얼마나 밉겠습니까? 예. 예. 조선일보에 논란이 될 만한 기사 또 있죠? 네. 오미안 정치면에 나온 기사인데 요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어제 창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창당을 주도한 핵심부 누굽니까?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로 상징되는 당 주류에서 민주당 출신 의원 126명 전원의 소속 계파와 이념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했다라면서 조선일보가 그 내용을 그대로 지면에 실었습니다. 예. 126명 의원들, 이념, 또 계파 모두 다 적시를 한 것입니다. 따져봤더니 친노가 55명, 비노가 71명, 문재인 계파는 33명, 이렇다는 겁니다. 친노도 비노도 없다던 지도부에게 왜 이런 문건이 전달됐을까요? 자, 보면 친노 세력 중 최대 계파는 문재인 의원 계파로 노영민, 윤호중, 전해철 의원 해서 33명이었고 정세균 의원 계파는 전병헌, 김진표 의원 해서 13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아무개 의원은 어떤 계열이고 또 이념 성향이 어떠한지를 분류한 이 내용. 당사자들의 반발은 물론이고 당내 친노, 비노 간의 갈등 구조를 더욱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흥미로운 부분은요. 친노로부터 정동연기라면서 지탄을 받은 바 있던 정청래 의원은 범친노에다가 진보로 분류가 됐고요. 조경태 의원, 이분은 쇄신파면서 중도로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조경태 의원은 스스로 본인을 진정한 친노라고 밝힌 바 있었거든요. 예. 네. 자, 조선일보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선사하는 창당 선물, 즉 빅엿이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 이거 조선일보가 입수했다는 거고요. 김한길, 안철수 두 사람 주변에서 작성이 됐다는 겁니다. 예. 본지 단독 입수라고 네. 이렇게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가 노린 것은요. 우선 이 문건을 누가 만들었나를 놓고 당내 친노와 비노의 갈등이 촉발되기를 기대한 면이 있고요. 예. 그 다음은 이 문건에 따라서 선명성을 띠면서 대정부 투쟁 전면에 나서고 있는 친노 또 진보 성향 의원들을 포위하려는 거죠. 이들의 외연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효과도 노린 것 같습니다. 자, 이 문건을 정말 김한길, 안철수와 가까운 그런 인사들이 작성을 했는지 그 진위 여부도 관심입니다만은 어쨌든 조선일보가 괜히 정치신문이 아니라는 것을 또 오늘 명징하게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선일보 기사를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행여 야당에게 유리한 무상복지 캠페인. 이게 이제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하기 위한 좀 술수 아닌가. 네. 이런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복지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기획기사 4번째입니다. 명예 퇴직 예산이 모자라서 젊은 예비 교사들이 1년에서 2년 임용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8면을 보면은 예비 초등학교 교사 5,594명이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는데요. 예. 올해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는 42명 발령된 정도고 작년에 10% 수준으로 임용 규모가 축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령이 날 줄 알고 대출받아서 전셋집 구했는데 앞일이 캄캄하다라는 인터뷰 이의 말도 있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조선일보가 밝힌 건 예산이 줄어섭니다. 무상교육, 무상복지 예산이 늘어서라는 부분도 나오는데 두어 마디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의적 해석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는 진짜 이게 무상복지의 역설이 맞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게 예. 없어요. 그냥 무상교육, 무상복지 예산이 늘어서 그냥 자기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2번 다루고 이번 사태의 배경은 무상복지 때문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을 하면은 그게 곧 근거가 됩니다. 예. 어제도 보면은 양팥값 폭락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때문이라는 그야말로 이 독보적인 해석 예.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거도 없이 이거는 무상복지 예산 때문이다 라고 한 줄 적어 넣으면 그게 곧 근거가 되는 조선일보식 논법. 이렇게 기사를 쓰면은 정상적이고 양식 있는 언론사의 데스크는 수습교육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예, 조선일보는 이게 기사화됩니다. 예. 아니면 기사를 데스킹 보면서 고치든지 예, 바로 잡으라고 해야 되겠죠. 혹은 멀쩡한 기사인데 예. 여기다가 무상복지 때문이다라고 데스크가 가필한 것은 아니지 하는 또 의혹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한겨레가 사설과 칼럼으로 조선일보의 2014 한국신문상 수상 반박을 했습니다. 예, 최동욱 찍어내기에 근거가 됐던 최동욱 전 총장에게 혼외 자식이다 이 보도. 이 한국신문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숨겼다였죠. 예, 그렇죠. 숨기지 않았으면 문제를 안 삼으려고 했는데 숨겼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헤드라인은 숨겼다였습니다. 예. 자, 그 정석국 칼럼입니다. 제목 용기 있는 조선일보에게 바란다. 이겁니다. 34면에 있는데요. 예. 자, 그 내용입니다. 그처럼 권력자의 탈선된 사생활을 용기 있게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최동욱 전 총장보다는 훨씬 막강한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4월 24일 조선일보는 이례적으로 기명 칼럼을 일면에 배치하면서 노골적으로 국정원을 감쌌다. 이 칼럼은 국정원 김하영 씨는 대선 전 4개월 동안 댓글 120개를 달았다. 하루 평균 1개꼴로 한두 줄짜리 짤막한 댓글을 올린 것이다. 라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실을 애써 축소했다. 그 이후에 대선 관련 국정원의 트위트 글이 100만 개가 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이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자세는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예. 앞서 그 칼럼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김창균 부국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김창균 부국장이 거론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한마디 또 추가합니다.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의 글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석구 칼럼 이어집니다.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이야 한 권력자의 개인적인 탈선이지만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 더욱이 현 정권은 최동욱 전 총장을 비롯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는 등 18대 대선 부정수사와 재판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헌문란 범죄 행위다. 그런데도 권력자의 탈선된 사생활을 과감하게 보도했던 조선일보의 그 용기는 어디로 갔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칼럼이 이러합니다. 예. 그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은 이게 사실이라면 그 네. 전제를 달아야 되겠죠. 예. 이거야말로 지금 집권층이 강조하는 개인적인 사실이라면 예. 개인적인 일탈이죠. 그렇죠. 예. 개인적인 일탈은 다 용서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최동욱 전 총장만 용서를 못한 겁니까? 예. 한겨레 이 칼럼 네. 결국 조선일보에게 용기를 내라 이렇게 네. 주문하고 있는 거죠. 예. 용기 내라 뭐 이거죠. 예. 자, 관련해서 청와대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특별 감찰 이전에 불법 뒷조사를 한 정황이 오늘 한겨레 구면에 소개가 돼서 이 기사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의 여러 비서관실이 총동원돼서 최동욱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 이미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청와대는 이걸 두고 공직자에 대해 꼭 해야 할 특별 감찰이었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난해 6월 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김모 경정이요. 서울 반포지구대를 찾아가서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되는 최모 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하면서 최모 군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몰라서 구간조회를 했다는 겁니다. 최모 군의 나이를 짐작한 다음 몇 년에서 몇 년 사이에 태어난 최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두 검색했다는 겁니다.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 대통령 비서실 직제 규정을 보게 되면요. 특별감찰반이 감찰 업무를 할 때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예.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겁니다. 김모 경정은 반포지구대에 신분증을 제시한 다음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이 비리 첩보를 확인하겠다면서 아무데나 찾아가서 신분증 내보이고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 불법이다. 정식으로 기관 사이에 공문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공직자 감찰도 당연히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따지고 보니까 이 김모 경정뿐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문을 보내지 않은 채 최모 군과 어머니 임모 씨의 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예. 제가 임모 씨라면 이거 국가를 상대로 소송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포지구대 경찰관들도 문제인 게요. 예. 이분이 이제 청와대에 있는 파견 경찰 아닙니까? 예. 그 신분증 보여주니까 청와대에서 나오신 분이니까 예. 하고 또 응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의심스러운 대목이요. 네. 민정수석실도 모르는 최모군의 주민번호. 네. 이거를 총무비서관실 그 조호영 행정관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모 경정이 최모 군의 정보를 조회한 시점보다 2주일이나 앞선 6월 11일. 그러니까 이제 이 김모 경정이 반포지구대를 찾아간 날이 6월 25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보다 2주 앞선 6월 11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호영 행정관은요. 서울 서초구청 조희재 행정지원국장에게 최모 군의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를 건네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했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실 소속의 경찰도 모르는 주민등록번호를 총무비서관실 조호영 행정관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민정수석실이 움직이기 전에 다른 곳에서 불법 사찰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민정수석실이 움직인 거 이걸 두고 특별감찰 합당한 그리고 합법적인 특별감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이전에 이루어진 그런 감찰은
불법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총무비서관실의 이 행위는 뭐라고 둘러댈지 예, 궁금합니다.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겠죠. 뭐. 예. 예. 자, 그런데 총무비서관실 이 총무비서관이 누구냐? 이재만. 이른바 3인방 중에 한 명이고요. 예. 또 조영 행정관 이 양반이 했던 청와대 내 역할은 청와대 시설 관리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분이 이 일에 왜 관여를 했는지 또 주민등록번호는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 이거 총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대목입니다. 예. 과학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판사 출신의 비언론계 출신 인사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논란이 됐는데 네. 이분이 언론계와 깊은 인연이 있었다고요? 예, 어제 미디어 오늘이 보도했고 오늘 한겨레가 8면에 실은 기사입니다. 한겨레가 안 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판사 출신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알고 봤더니 한국 언론사에서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1989년 한겨레 압수수색 때 영장을 발부해준 판사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 언론계와 깊은 인연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 그러니까 지금의 국정원이죠. 이 국정원이 당시에 윤재걸 한겨레 기자가 서경원 평민당 의원의 방북권을 취재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취재 자료를 압수하겠다면서 한겨레 신문사 사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예. 지금의 국정원은 직원과 경찰 무려 800여 명을 동원했고요. 신문사 사옥인데 쇠망치로 철문을 부수고 한겨레 편집국에 난입했습니다. 스크럼을 짜고 저지하던 한겨레 직원들은 연행당했고요. 자, 이 최성준 후보자는 당시 한겨레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는데요. 언론자유 보장에 힘써야 할 기관의 수장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게 곧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최성준 후보자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느냐? 당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는 사진 등 범행 입증 자료라고 돼 있는데 포괄적인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입북대의 사진과 메모지로 한정했다. 그러니까 사진과 메모지만 압수하라. 이렇게 자기는 축소해서 압수수색 대상을 이렇게 특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와중에 언론 자유에 대해서 심도 깊은 그런 고민과 또 판단을 했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요거 압수해 오는데 800여 명이 동원됐다 이 얘기죠. 쇠망치까지 동원되고 말이죠. 예. 네, 오늘 한국일보에도 주목할 만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면 기사입니다. 예. 요거 또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정부가 말이죠. 지난주 서울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외교 소식통 말에 따른 건데요. 야마모토 야스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지역정책과장과 주한 일본 대사관 소속 참사관이 지난 17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시설인 나눔의 집 관계자와 만났다고 합니다. 예. 일본 정부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애초에 일본 측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직접 만나기를 희망했지만 할머니들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해서 나눔의 집 관계자를 대신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서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알려졌습니다. 자, 일본 정부 인사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과 만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다음 달 중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앞두고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일당 5억짜리 황제노역 예. 네, 결국 중단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벌금 224억 원 어떻게든 찾아서 강제로 환수시키겠다. 예, 검찰이 이런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풀려났습니다. 노역형 안 시키고 이제는 있는 돈 다 뜯어내겠다라는 의지 차원입니다. 자, 오늘 한겨레 일면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예. 검찰의 한 관계자의 말이 주목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통보한 2천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 정보를 최근 뒤져봤더니 허재호 전 회장의 거래가 다수 발견됐다는 겁니다.
허재호 전 회장도 노역을 며칠 해보니 도저히 못하겠다. 내보내주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해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겹쳐서 이렇게 풀어주게 됐다라는 것인데요. 예. 자, 그런데 제가 경기도 용인에 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배달된 한겨레와 서울 회사에 도착해서 본 한겨레 대조해 보니까 2천만 원건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이 기사가 새벽에 새로 추가됐습니다. 예. 그만큼 밤사이에 또 취재를 해서 예. 보강을 했다는 얘기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김원철 기자 이름 보이네요. 예.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허재호 전 회장이 노역장에서 5일 어떻게 보냈나? 예. 엿새인가요? 예. 그게 좀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그간의 어떤 스토리를 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400억 원대 벌금, 세금을 내지 않고 출국한 다음 뉴질랜드 카지노에서 도박 게임을 한 모습이 포착된 허재호 전 대조그룹 회장. 지난 22일 저녁 6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10년 1월 22일 항소심 판결 다음 날 슬그머니 출국한 다음 4년여 만이었는데 허재호 전 회장은 벌금 249억 미납 혐의로 검찰에 신병이 인수돼서 밤늦게 지난 22일 광주에 도착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퉁퉁 부은 상태인 허재호 전 회장. 신발을 신지 못해서 슬리퍼 차림으로 귀국했는데요. 49일간의 노역형에 대비해서 귀국 전에 틀니도 새로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재호 전 회장은 귀국 첫날부터 광주지검 특수부로 옮겨져서 뉴질랜드 출국 경위 등을 조사받고 광주교도소 독방에서 첫날 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문제는 하루 5억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또 쉬어요? 예. 이틀 동안 하루 노역비 5억 원씩 무려 10억을 공제받았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10억을 공제받은 셈이죠. 허재호 전 회장은 노역형 유치 사흘째인 지난 24일 4인실에 유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어서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 종이가방 풀붙이기 뭐 이런 것만 했다는 이야기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노역장에서 어떤 작업을 할지를 물어봤는데 예. 종이 가방 풀붙이기요. 예. 예. 30억이 지금 이제 탕감됐다는 얘기인데 어느 사이트에서 예. 계산을 했더라고요. 예. 예. 일반인 일일 환산 5만 원으로 계산하면 네. 164년 예. 예, 노역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진짜 감옥에 하루 있어서 5억씩 준다면 전 합니다. 네. 예. 김용민 PD 수감할 교도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일보 사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의의 보루, 사법, 그물이 이리 성그러서야.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좀 문학적인 그렇습니다.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한 소식입니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광주 전남에서 29년간 재직한 향판이고 예. 허재호 전 회장의 부친 허진명 씨도 같은 지역 향판 출신입니다. 근데 부친은 37년 향판을 했군요. 자, 두 변호인도 같은 향판 출신이라고 합니다. 또 허재호 전 회장의 동생은 전현직 판사 골프 모임인 법구회의 스폰서, 매제는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사위는 현 광주지법 판사라는 겁니다. 예. 재판 절차 전체가 이 지역 향판, 향검의 인적 그물망에 덮여 있었던 셈이죠. 유착의 강도와 그물의 촘촘함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에 비하면은 사회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의 그물은 너무나 성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이 환형 유치 합리화 방안과 함께 향판제도의 개혁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이번에 전해졌는데 반갑긴 하지만 어쩐지 미적지근하다. 이번만큼은 벌금형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기약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한국일보가 사설에서 짚었습니다. 예, 유착의 강도와 그물의 촘촘함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예. 그에 비하면 사회정의의 최후보루인 사법의 그물은 너무 성글다. 예. 이런 지적이고요.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아버지처럼 통일의 문에 서다. 예. 이 제목과 아주 비교가 됩니다. 예. 사실 국민들이 갖는 의심은 예. 이 유착, 정말 심리적인 유착만 있었겠느냐. 예. 이 부분을 좀 더 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판단은 또 사법부가 하고 검찰이 해야 될 텐데 예.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뉴스에서 좀 뒤로 밀렸습니다, 오늘은. 예,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속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12면 기사입니다.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정원 조선족 협력자 자살 기도했던 김모 씨와 국정원 요원이 인터넷으로 통화와 팩스를 주고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통신 기록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어제와 그제 이틀에 걸쳐서 SK 브로드밴드와 KT 같은 통신회사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지난해 11월 27일 주선양 총영사관으로 팩스를 발송하기 위해 인터넷에 접속한 IP 사용자의 가입 정보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11월 27일은 주선양 총영사관에 허롱시 공안국 명의로 출입경 기록 발급 확인서가 2차례에 걸쳐서 팩스로 보내진 날인데 첫 번째 발신 번호는 중국 내의 스팸 번호로 자주 이용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번호는 허롱시 공안국 번호로 찍힌 바 있었지요.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팩스를 보낸 실사용자가 누군지, 팩스를 보낸 위치는 어디인지 명확히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자, 간첩 증거 조작 의혹 서서히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모 과장의 자살 기도 와는 무관하게 이건 이거대로 또 속도를 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검찰이 관련해서 윗선 개입에 대한 뭐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다. 나중에 뭐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예. 검찰이 어쨌든 국정원보다는 좀 더 정교해 보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26,205달러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474를 통해서 4만 달러 시대로 가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죠. 그런데 갈 길이 매우 멀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 2만 달러대로 올라선 것이 참여정부 때인 2006년인데요. 그로부터 8년이 지났는데 선진국 문턱이라는 3만 달러는 여전히 멉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2013 국민계정 잠정안입니다. 이거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6,205달러, 3만 달러까지 아직 3,800달러 정도가 더 남았습니다. 자, 하지만 그조차도 실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다기보다는 올해부터 통기 기준을 바꾼 데 따른 착시 효과가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종전에는 국민소득을 집계할 때 빠져있던 항목들이 대거 포함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1,500에서 2,000달러 정도 불어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소득 중에서 정부나 기업에 돌아가는 몫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가계에 돌아가는 몫은 간신히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자, 1인당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이 14,690달러라는 겁니다. 국민소득의 56%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소득은 14,690달러, 2만 달러에서 훨씬 더 멀어져 버렸습니다. 한국일보 이게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이영태 기자가 썼는데 이영태 기자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벌어들인 소득을 기업들이 많이 가져가다 보니 국민들의 주머니는 가벼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국민소득 안의 통계에 세금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게 14,690달러로 보는 것이 아무래도 정확할 것 같습니다. 4만 달러? 4만 달러는 그냥 지금 2만 달러 도달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분석해도 무리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이 그 폭리를 취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 기업들만 좋을 규제 완화. 이걸 또 박근혜 정부가 암덩어리 제거하듯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소식 끝으로 짚어볼까요? 이명박 정부 때 서민금융을 표방하며 만든 미소금융이 재원 고갈 때문에 수년 안에 문 닫을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신용 취약계층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라서 연체율이 높은 데다 연체를 막을 장치도 부실하기 때문이란 겁니다. 경향신문이 단독 입수한 자료를 오늘 일면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금융연구원은 금리 인상을 대안으로 내놨지만은 미소금융 취지에 어긋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미소금융이 썩소금융이 되는 것 같다. 썩소금융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
네, 각종 현안이나 시사 관련 이슈를 토대로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조스바라는 코너명, 좋은 생각 스치면 바로 말씀해 주시라는 뜻에서 지어봤습니다. 예, 뉴스바 시사 앙케이트 조스바가 드리는 오늘의 질문입니다. 야권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60년 전통의 민주당은 일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기대도 크고 우려도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번째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게시판에 재치 있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말미에 되도록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상훈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규제 완화를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목소리, 교육계의 중대한 규제 장치마저 허물 그런 태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른바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태스크포스라는 걸 만들어서 사학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랜 노력으로 구축된 사학 규제 장치가 조금씩 허물어갈 조짐을 보인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김종선 상임집행위원장 오늘 전화로 연결해서 이 문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교육청이 엊그제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수립 태스크포스 이걸 구성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대체 예. 어떤 걸 하겠다는 그 태스크포스인가요? 예, 서울시 교육청 얘기로는 사학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및 법률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구성했고, 크게 4가지 방향을 정해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예. 그 방향은 첫째, 사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 제거 방안, 둘째, 법인 운영 관련 지원제도 정비 방안, 셋째, 학교 운영 관련 지원제도 정비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학기관 재정 건전화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3월 25일 서울시 교육청이 12가지 사학기관 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 사항을 내놓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규제 완화라는 명목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실 사학에 대한 부당한 지원과 수익 사업을 통한 영리 추구 허용, 그리고 기간제 교사 양산, 시간제 교사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사학 운영자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서 사립학교에 온갖 부패와 비리가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학 운영자들이 족벌 체제를 통해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사학 분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킬 게 뻔한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학하면 말씀하신 대로 각종 비리나 이제 부정이 있어서 규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걸 풀어주겠다 그런 움직임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예. 이 서울시 교육청의 이런 움직임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완화 요구에 좀 부응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할까요? 예, 그 점은 온 국민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규제 완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교육 민영화로 나아가는 길을 닦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12가지 검토사항 속에 사학법인에게 규제 완화를 통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이윤 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립학교 법인에게 돈벌이의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립학교도 일반 회사처럼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될 거고, 그게 바로 교육을 민영화시키는 것 아닐까요? 예. 이 민영화보다는 어감상으로 본다면 이제 영리화. 예. 지금 의료도 영리화하겠다. 이런 추세인데 교육도 마찬가지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역시 교육계의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교육부가 추진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3월 25일 오후 2시에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예. 원래 이 회의는 차관이 주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서남수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회의 안건은 시도교육청별 규제개혁 추진계획 한 건뿐이었고요. 이날 회의를 앞두고 교육부는 3월 21일 시도교육청에 급히 공문을 보내 24일 오후 3시까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예. 이날 회의는 물론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회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와 관련해서 교육 분야에서 없애거나 완화해야 할 규제들을 점검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고 회의 결과에 대한 보도 자료도 나오지 않아서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점검회의에서 이미 학교 주변 호텔 건립 문제와 방학 중 학교의 영어 캠프 허용 등의 내용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포함됐을 거라고 추측되고요. 전교조에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모 교육청은 학원 교습 시간을 9시에서 11시로 묶어놓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를 규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고 하고요. 예. 서울시 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사학법인이 학교에 내는 법정 부담금을 정부가 대신 내주고 사학법인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익용 재산을 늘려주는 내용의 사학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은 공교육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불필요한 규제로 규정해서 없애버리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진행한 게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예. 우려하셨던 대로 서울시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교육부도 결국은 교육 영리화로 가는 그런 수순에 있지 않나. 회의 결과가 지금 전교조를 통해서 파악된 내용은 그렇단 말씀이죠?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다시 서울시 교육청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검토하는 내용 중에 학교에 대한 사학법인의 법정 부담금에 관한 것도 있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예. 일단 현행 제도의 내용 그리고 취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사립학교 운영자들은 사립학교를 개인 소유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98% 이상을 국민의 혈세로 지원받고 있는 공적 교육기관입니다. 예.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 등록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교육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해 왔는데요.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학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중고등학교에 지원한 금액이 8,300억 원입니다. 등록금과 재정결함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2% 미만의 비용이 재단 전입금인데요. 예. 사립학교 법인은 원래 학교를 설립할 때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인 운영비, 법정 부담금 그리고 학교 운영에 보탬이 될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법인 운영비를 제외하고 법인이 학교에 주는 돈을 법인 전입금이라고 하는데요. 그 속에 법정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 부담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교직원들의 연금, 건강보험, 재해보상보험 등과 같이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서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들은 법적으로 당연히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데요. 법정 부담금을 100% 내는 사립학교 법인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립학교 법인들이 내고 있는 법정 부담금은 원래 내야 할 부담금의 2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재정이 부실합니다. 말하자면 사립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예.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학년도에 서울 지역에서 법정 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학교가 45개나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제도, 서울시 교육청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은 법인들이 내야 할 이 법정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적으로 당연히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인 법정 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제 생각에는 사립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것이므로 학교 운영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 법정 부담금마저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사실상 100% 국민 혈세와 학부모 돈으로 운영되는 사학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사학재단은 돈 한 푼 내놓지 않고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개인 소유의 기업처럼 운영하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과연 사립학교인지 공립학교인지 아니면 일반 회사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예.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차라리 이 사립학교 운영에서 그 소유자들 손 떼라고 하고요. 예, 공립학교화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근데 법적으로는 또 그게 문제가 있나 보죠? 개인의 재산권 부분 관련해서 문제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히 다뤄야 할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예. 그 서울시 교육청이 현행 제도 바꿔서 만약에 그렇게 간다고 하면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작용들 예상됩니까? 예, 우선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지금도 사학 운영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더 늘려줌으로써 부패와 비리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이고 독단적 학교 운영이 심해져서 사학 분규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고요. 예. 두 번째로는 기간제 교사의 임용 요건 완화는 필연적으로 기간제 교사가 대폭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탄력 근무제로 포장된 시간제 교사 도입과 함께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어 결국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 건전을 위해 사학법인에게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비영리법인인 사학법인에게 돈벌이의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면서 교육 영리화로 가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 김정선 위원장께서 일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수많은 사학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지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육계도 이 불어닥친 규제 완화의 이 바람 지금 온당하지 않다고 보시는 걸 거고요. 예. 그렇다면 현재 규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도 교비 횡령을 비롯한 사립학교의 비리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늘린다면 결국은 사립학교 법인의 배를 더욱 불려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비리를 만들어낼 것이 뻔합니다. 오히려 사학이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철저한 지도감독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는데 오히려 사학재단 쪽의 어려움만을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학교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어려움을 생각하기보다는 운영자의 어려움부터 먼저 생각하는 거꾸로 된 정책을 하려고 생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 일반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사학재단 그리고 보수정권 좀 기득권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좀 교감하거나 또 유착된 거 아니냐 이런 시선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지난 2005년에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거의 15년에 걸친 끈질긴 사립학교법 개정투쟁을 통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조금 나은 방향으로 개정을 해가지고 사립학교의 공공성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었는데요. 예. 그 즉시 그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사학재단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6개월 이상 국회를 벗어나는 장애투쟁을 통해서 2007년에 사립학교법을 결국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개혁함으로써 사립학교의 부패와 비리 그리고 비민주적 운영이 만연하는 현재의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분이 현재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예,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제 교육부가 얼마 전에 각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했고요. 또 서울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지금 움직임에 나섰는데 이런 교육계의 이 교육 이른바 영리화로 가는 그런 수순 그리고 규제 완화 이런 흐름 다른 지역의 시도교육청으로 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5일 교육부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미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한다면 당연히 다른 시도교육청도 추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정말 이게 정부가 의료 영리화에 이어서 또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영리화로 가는 수순이라면 시민단체, 전교조나 이런 곳에서도 좌시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이런 정부 방침에 대해서 대응할. 예, 다음 주에
사립학교 교육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회의가 있는데요. 그 회의 자리에서 이 내용도 함께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1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지 투쟁을 해나갈 것인지 의견을 모으는 자리가 있을 거고요. 예. 현재 정교조 내에서도 이 부분 정책실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교육 영유화로 가지 않도록 막아낼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저희가 또 말씀 도움 요청 드릴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 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김종선 상임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정몽준과 김황식의 뜨거운 대결이 경선 흥행의 필수 요소라고 믿고 있는 가운데 언론들은 열심히 이를 전하고 있는데 주거니 받거니 마치 각본이 있는 듯한 정몽준과 김황식의 말꼬리 잡기. 들어보시지요. 6사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 김황식 전 총리와 정몽준 의원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야구로 말하자면은 역전 굿바이 히트를 치는 그러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몽준 의원 대단히 매력적인 분이죠. 꼭 부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돈도 많으시고요. 야구로 치면 5대 얼마가 되면 앞서가는 사람이 되게 이깁니다. 네. 김 총리 연세가 있으신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네, 정몽준 후보하고 제가 알기로는 3살 차이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동료 기자들 3살 차이에 그렇게 저분 나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나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하시면서 서울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그 표현이 참 좋은데 그건 제가 2주일 전에 먼저 썼거든요. 서울이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한간에서 쓰여지는 그런 단어로 저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쓰셨다면은 제가 존중을. 네. 정치 경험 제로의 김황식, 뭘 믿고 출마를 결행했나? JTBC 인터뷰를 들어보면 김기춘 비서실장과 상의를 했다고 해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원래? 예.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은 법조계 선후배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교류가 깊은 사이입니다. 집안도 잘 아신다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네. 새누리당의 주류 친박이 김황식 후보님을 밀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밀고 있습니까? 예.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또 소위 친박계 인사들이 저를 많이 돕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 말씀을 안 하셔도 김황식이 친박 후보라는 데에 다른 의견을 갖는 사람은 없는 듯. 최근 돌아가는 당 상황을 보면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몽준, 김황식, 이해운 3명의 후보를 다시 2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해운 최고위원의 지지율이 한 자릿대로 낮게 나오면서 컷오프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 김황식, 이해훈, 정몽준 후보에 대해서 정밀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친박표가 김 전 총리와 이 최고위원으로 나뉘는 걸 막고 정몽준 의원과 김 전 총리 간 양자 대결로 경선을 흥행시키려는 전략으로도 해석됩니다. 이 최고위원은 전례에 없던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짐작이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지만 그 설들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면 워낙 현장표에 강하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여론조사는 제가 거의 꼴찌였지만 현장표에서 1등이 나와서 종합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당원대표가 워낙 강하니까 좀 미리 빼고 싶은, 그래서 특정 후보에게 좀 몰아주고 싶은 그런 분이 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 특정 후보는 누굽니까? 당에 이제 공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뭐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김황식 후보의 새로운 이름 모가 되겠습니다.
칠선의 정치인, 현대가의 기업인, 축구인 여러 가지 수식어가 다니는데 그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수식어는 어떤 겁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뭐 몽준이라는 표현을 제일 좋아합니다. 몽준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항상 고맙죠. 사람들이 SBS에 몽준이 나왔네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몽준이의 대결 경선까지 언론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겠지요.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일당 5억 원짜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당 5억 원인 노역, 도대체 무슨 일을 할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채용 공고 낸다면 뭐 우리 국민 대부분이 지원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일자리는 없겠지요. 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 논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뉴스바에서는 좀 다루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 좀 상황 변화도 있었고 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좀 뭐 보도는 다 됐지만 천천히 짚어보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어떤 혐의로 처음에 이 사건 그 기소가 됐었던 거죠? 뭐 회사 경영하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이 있었죠. 횡령이 대표적이고요. 예.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알려진 것처럼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받았죠. 벌금이 1심에서는 뭐 500억인데 예. 항소심에 와서는 반토막 내가지고 250억으로 깎아준다든지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벌금의 경우에는 벌금을 내지 않을 때 노역장에 가두거든요. 예. 이걸 환형 유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벌금형은 재산형이고 감옥에 갇히는 건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인데 형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예, 환형이라는 뜻이요. 네, 환형해서 유치장 할 때 유치입니다. 예. 근데 환형 유치의 경우에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5만 원을 쳐주는데 일당을요? 네네. 이분의 경우에는 5억 원을 쳐줬어요. 정확히 1만 배 차이가 나는데 그런 황당한 정말 선처라고 보기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거액을 일당으로 쳐줬고 이분이 이제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항소심 재판 끝나자마자 뉴질랜드로 도피를 했는데요. 예. 보통 249억, 250억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외국으로 도피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보통의 경우에 뭐 벌금 50만 원만 돼도 외국으로 나가는 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특별한 허가를 맡아야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데 예. 외국으로 나가서 몇 년 동안 호화 생활을 했고요. 하여튼 허재호 전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분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게 이제 우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죠. 예. 제가 하루 노역 그 일당 5억 원 환산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얼마 전 보도된 내용들입니다. 뭐 전두환 씨 차량 같은 경우에 일당 한 400만 원으로 책정을 했던 것 같고요. 또 얼마 전에 교회에 손실 끼친 그 조영기 여의도 성북교 원로 목사 같은 경우에 계산하면 한 일당 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을 5억으로 책정한 그런 근거는 뭔가요?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 벌금을 안 내서 교도소에 가두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3년을 넘기면 안 돼요. 3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부터 3년까지를 살릴 수 있는데 그러면 벌금 액수를 두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 3년 가까운 시간을 나눕니다. 허재호 전 회장 경우에는 249억이니까 예. 이를테면 5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이라고 치면 훨씬 더 오랜 기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년 가까이 뭐 노역을 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1,000일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일당을 만약 2,500만 원으로 치면 한 1,000일 정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과 뭐 50일만 노역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줄여줬거든요. 이런 건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재호 전 회장보다 훨씬 적은 벌금액을 선고받은 사람도 허재호 전 회장보다 노역장에 가게 되면 훨씬 더 긴 시간을 살아야 돼요. 예. 그럼 벌금 액수라는 게 벌금 액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는 거 아닙니까? 더 나쁜 일,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을 한 사람이 오히려 더 짧은 기간 교도소에 갇혀 있어도 된다면 이거는 뭐 법의 정의가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이건 특별한 혜택, 특별한 어떤 뭐 조치들이 반복됐을 때만 나타나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예. 결국은 이 문제가 뭐 향판 또 향금이라는 그런 단어까지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지역 그 법조계에 여기에서 좀 문제가 비롯됐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그 문제도 있고요. 예. 뭐 이분이 뭐 이를테면 법조 가족이고 또 뭐 정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거액을 주고 선임했고 뭐 여러 가지 법조계에 대한 로비를 진행했고 이런 것들이 다 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벌금제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금제가 우리나라 이 형사 재판을 할 때 가장 많이 선고받는 게 벌금형입니다. 전체 형사 사건의 한 93~4% 정도 차지하는데요. 절대 다수인데 이 대표적인 형사처벌인 벌금제가 사실은 이렇게 악용하면 굉장히 심하게 악용할 정도로 허술한 구석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허재호 전 회장 같은 경우 말고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 벌금을 못 내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연간 4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요. 예. 이분들의 경우에 무슨 죄질이 무거워서 뭐 또는 굉장히 위험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진짜 돈이 없어서 이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소액이 되는데 이런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한편으로 보면 4만 명이나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허재호 전 회장처럼 이제 황제 노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도대체 벌금형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국가가 정의를 수립하고 확립해 나간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벌금제 자체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정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벌금형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점 반드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군요. 예. 그 허재호 전 회장이 며칠 노역하다가 나왔습니다. 네네. 혹시 뭐 언론에 일부 좀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노역하면서 무슨 일 했는지 파악하셨나요? 뭐 종이 봉투 접기, 붙이기 뭐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청소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노역장에 보내더라도 노역할 일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허재호 전 회장도 다른 노역수처럼 뭐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는다면 아마 방에서 하루 종일 그냥 멍하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황제 노역, 일당 5억짜리 노역을 하는 사람이 감방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면 더 여론의 질타를 받을 테니까 뭐 그 일 같지도 않은 일, 종이 봉투 뭐 붙이기 이런 것들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이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에 가서 그만큼 저 벌금 안 낸 만큼 고생도 하고 또 노역을 하게 되면 뭔가 소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익이 생기는데 그 이익을 국가가 대신 가져감으로써 벌금 안 낸 값을 치르겠다는 건데. 뭐 노역장에 기본적으로 일감이 없고요. 정말 거의 절대 다수의 노역수들이 감방에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멍하니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노역제도를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예. 결국은 지금 여론 때문에 이제 뭐 법무부나 또 대법원도 이제 제도 개선을 강구한다고 하고요. 또 노역을 중단시킨 그런 상황인데요.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30억 벌금 결국은 이 깎인 게 6일인가 노역해서 일반인 5만 원으로 한 사람이 이게 한 164년을 산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제도 개선 뭐 필요하다는 얘기 지금 대법원에서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 국장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 좀 개선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 단체인 인권연대에서 벌금제에 대해서 계속 줄기차게 문제 제기를 했고요. 예. 지금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정의에 맞게 벌금제를 개혁하자는 아주 간단한데요. 지금 우리는 이름이 총액벌금제라 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벌을 줄 때 뭐 벌금 100만 원,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벌금 액수는 형식적으로 같지만 소득과 재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벌금이 주는 고통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서민에게는 몇백만 원의 벌금이 정말 몸으로 때우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굉장히 부담스러운 액수인 반면 예. 부자들에게 재벌 대기업 일가나 뭐 이런 분들에게 몇백만 원의 벌금은 뭐 벌도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선처일 뿐이고요. 그래서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미 세계 1차 대전 직후부터 벌금 제도를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달리 선고하는 일수벌금제라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를테면 도로교통법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 이상이면 뭐 얼마만큼의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은 이제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처벌을 받는데 그렇게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뭐 벌금을 20일 날짜로 선고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날짜이기 때문에 고통의 정도가 재벌에게나 또는 가난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벌금 액수는 어떻게 정하냐면 그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선고된 20일의 벌금 일수에다가 곱하는 겁니다. 예. 독일 형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벌금 액수를 1유로에서 5,000유로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고요. 벌금에 처하는 날짜 수, 일수는 5일에서 360일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장 적은 벌금과 가장 많은 벌금의 차이가 무려 72만 배가 납니다. 72만 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정의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인 겁니다. 자, 만약 벌금을 안 내서 노역에 가게 되는 경우도 일수벌금제를 하면 정말 단박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앞서 20일이란 벌금 날짜를 받았잖아요. 예. 그만큼을 노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죄에 대해서는 같은 고통을 준다라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뭐랄까요 상식에 기반한 정의를 구현하고 있는 거죠. 허재호 전 회장의 경우에도 벌금 액수가 249억 이렇게 선고되는 게 아니라 예. 날짜 수로 만약 뭐 벌금을 뭐 200일에 처한다 이렇게 선고됐다면 그만큼 200일을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0일을 교도소에 들어 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판사나 뭐 지방 판사든 또는 뭐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해서 뭐 재벌 일가라고 재벌 경영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더 선처를 해주거나 더 혜택을 주거나 할 여지가 없는 거죠. 예.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수벌금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일수벌금제로 가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황제 노역 등의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이 무려 1년에 4만 명이나 오로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슬픈 현실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혁이 만약 돼야 된다면 뭐 일당을 얼마로 초제가에 대한 뭐 논의 이런 건 굉장히 비본질적이라고 보고요. 궁극적으로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법 개정을 해야 됩니까? 네, 형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여론의 질타 때문에 대법원 그리고 법무부도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수벌금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검찰도 다 동의하고 있는데 예.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시기상조입니다. 근데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1차 대전 끝나고 시작한 제도를 대한민국이 거의 뭐 90년 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기상조라고 하면 앞으로 몇백 년이 지나야 뭐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맞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정말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뭐 금융실명제를 뭐 비롯해서 부동산도 다 실명제고 국가가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국세청이 달리요. 대부분의 데이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건강보험도 내고 국민연금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파악한 것만 가지고라도 하자 우리가. 그리고 한국은 뭐 전산화가 정말 완벽하게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추가 별도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인력을 새로 뽑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한 시스템인데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그러고 아직도 정확한 소득과 재산을 파악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그 이유 때문에 일수벌금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랄까요? 가난한 사람들, 서민,
국민 다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 판사나 검사들이 대부분 뭐 곱게 자란 분들도 많고 뭐 특목고 나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 감수성이랄까요? 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 판검사들 선거로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개개 판검사를 다 선출하는 건 뭐 불가능하니까요. 몇천 명이니까. 예. 지금 뭐 논의도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제안하고 있기도 한데 이를테면 검찰의 경우 지검장, 법원의 경우 지방법원장 정도를 뭐 지방선거할 때 예. 교육감 뽑듯이 같이 선출한다면 이런 판검사들의 일탈은 막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정말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려고 하는 판사 검사들이 많아지고 이게 제도적으로 강제되니까요. 예. 그건 뭐 언제나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미국 등의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권연대의 우창익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국민TV 라디오가 국민 라디오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을 위해 그동안 마중물 역할을 해왔던 국민TV 라디오는 이제 4월 1일 역사적 TV 개국과 함께 방송 명칭을 국민라디오로 변경합니다. 라디오는 국민라디오, TV는 국민TV. 이제 미디어 협동조합의 두 방송 매체는 한국 언론 변혁의 진정한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4월 1일부터 새로운 이름 국민라디오를 기억해주세요. 국민라디오. 여러분은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문제로 청와대와 각을 세우던 중에 국민일보가 이런 내용의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 네, 진영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비서실에서 통제를 당하자 결국 사퇴를 결심했다.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국민일보가 해당 기사를 오보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목요일의 요일별 코너죠. 오보의 역사에서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 오늘 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국민일보의 당시 그 첫 보도죠. 그 보도 내용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 사건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될 것 같은데 보통의 경우는 언론사가 이제 오보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일보의 경우는 청와대와 소송이 진행되던 와중에 그 오보를 너무나 쉽게 인정해서 그 배경을 두고 기자들이 내부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특이한 사건인데요. 예. 일단 기사를 보시면 2013년 10월 4일자 일면 톱 기사였는데요. 당시 이제 국민일보의 단독 기사였고 그 주 내용은 진영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의 반대를 피력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했다가 청와대 비서실에서 거절당하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비서실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이었고요. 국민일보는 불통 지적을 받는 청와대가 복지공약 주무부처 장관의 해명기회 요청조차 묵살한 셈이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뒤이어서 여권 관계자 말을 빌려서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자신이 주도한 수정안을 진영 장관이 동의한 것처럼 박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일보는 이제 진 장관이 자신의 의도와 다른 수정안이 복지부의 공식안으로 둔갑하자 사표를 제출하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됐는데요. 예. 그 당시 이제 2013년 9월 30일에 진영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며 이제 항명파동이 있었고 이 사퇴의 배경에 관심이 계속 모아지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만약에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주무부처 장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주무부처 장관의 만남조차 거부하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이 진 장관의 사퇴로 이어졌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이 보도 자체가 당시 이제 기초연금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상당히 파장이 컸었죠. 예, 맞습니다. 예. 이후에 청와대가 반응을 보였죠. 예, 이 기사에 대해서. 예, 청와대가 이제 보도가 사실 무근이라면서
그해 10월 17일에 서울 남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예.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졌었는데요. 예. 당시 청와대와의 소송을 담당했던 국민일보 측 허윤 변호사는 2014년 12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청와대의 소송 제기는 권력이 언론의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보도가 진실이라 믿고 취재기자도 복수의 팩트체크를 했다. 진실을 썼는데 손해배상의 정정보도까지 청구하는 것은 언론이기를 포기하라는 요구로 언론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전투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허윤 변호사입니까? 예. 예.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 국민일보의 기자로 재직하다가 로스쿨을 간. 그렇습니까? 예. 네.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어서.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오늘 처음 알고 한번 되짚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변호인의 입장이 있었습니다만 당시 국민일보 측의 입장, 이 보도가 나오고 청와대가 소송 제기했을 때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일보 측 입장이 방금 말씀드렸던 허윤 변호사의 입장과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복수의 팩트 체크를 했고 당시 기사를 썼던 기자도 이제 확실한 취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보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의 정정보도까지 청구하는 것은 이제 언론 탄압이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소송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었습니다. 예. 국민일보 회사가 그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예. 대응하겠다는 입장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민일보가 돌연 이거 알아보니 오보다 이렇게 인정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올해 2월 5일이었는데요. 예. 단독 보도를 정면으로 뒤집는 기사를 이면에 내보내면서 오보를 인정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진영 전 장관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신청했다가 청와대 비서실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국민일보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밝힌 정황과 여러 증거를 종합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예. 국민일보는 해당 보도에서 진 장관의 면담 요청을 김기춘 비서실장이 묵살했다는 대목은 사실 무근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진 장관을 배제한 채 복지부의 기초연금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에 직접 지시해 만든 국민연금 연계안을 마치 장관 동의를 받은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정도의 그 오보 인정이면 그 당시 2014년 10월 4일자 톱기사의 어떤 보도의 주요 근간이 됐었던 팩트들이 모두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넉 달 만에 이 정반대의 입장이 됐는데 이걸 기사로 써서 오보라고 인정을 했다는 말이죠? 예, 기사로 썼습니다. 예, 국민일보 지면에요? 예, 이면 기사였습니다. 예. 그 당시 2013년 10월 4일자 기사를 쓴 기자와 이게 오보라고 확인됐다고 기사를 쓴 기자는 다릅니까? 다릅니다. 예. 예. 바이라인이 다릅니다. 소속은 같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봤는데요. 예. 진영 장관 얘기고 청와대하고 여권 고위 관계자 만났다고 하면 정치부 기자일 테고요. 예, 또 청와대의 입장을 이거 오보다라고 받아들여서 쓴 기자 역시 정치부일 것 같은데.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 혹시 정철웅 기자 접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접해보기 어려운 사례여서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건데요. 예. 이렇게 오보를 너무나 쉽게 인정을 하면서 그 청와대와의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단독 보도를 뒤집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내부에서 제기됐었습니다. 실제로 2014년 2월 그러니까 오보를 인정했던 보도가 나온 시점이 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한 변론이 이제 시작될 예정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일보는 변론 직전에 오보를 인정하면서 청와대가 소송을 유지할 이유를 이제 사라지게 해준 거고요. 그래서 예. 소송은 결국 이렇게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청와대가 소송을 이 정정보도 오보라고 인정한 보도가 나간 후에 청와대가 소송을 취하를 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예. 그 뒤에 이제 전국 언론노조 국민일보 CTS 지부에서 즉각 성명을 내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노조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정치부 등을 통해서 기사가 나간 배경을 들어보니
이 기사는 청와대가 진영파동 기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국민일보 노조는 기사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데 기자가 이를 어떻게 밝히고 확인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우리 기사를 우리 스스로 검증한 결과 오보로 판정한 것인데 그 태도가 너무나 쿨해서 기이할 정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건의 좀 의문점은 이 오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일단 공유가 되지 않은 건데요. 보통은 오보를 인정할 때 추가로 사실 확인 취재를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게 보통인데 이 경우는 이제 경영진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오보를 인정한 사례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2013년 이제 단독 보도를 했던 국민일보 이제 기사를 썼던 기자 역시 당시 오보 인정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이제 오보 인정이었고, 그래서 국민일보 노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기사가 사실해진 결과였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기사는 사실해진 게 아니라 청와대, 김기춘, 소송 등 압력에 진 결과라 나온 것이라는 게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소송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론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조차 내다버렸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정말 국민일보 노조의 지적도 있었지만 언론사상 가장 쿨한 오보 인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첫 2013년에 그 해당 그 특종 보도를 했던 기자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은 오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간접적으로 확인하셨다고 했는데요. 예,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가 써졌다. 정말 국민일보의 노조의 주장대로 차라리 기사를 경영진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이후에 국민일보 경영진의 입장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오보를 인정한 뒤에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2013년에 보도됐던 일면 기사와 이제 3면 해설 기사가 모두 삭제가 됐고요. 요건과 관련해서 국민일보의 한 기자는 협상을 할 수는 있지만 언론이 자신의 보도를 스스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굴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그 경영진의 입장을 듣고자 이제 당시 김명호 국민일보 편집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요.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또 당시 청와대 소송을 담당했던 허윤 변호사와는 통화가 됐는데요. 허윤 변호사는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다. 회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의 정책적 판단. 이 기사가 나갔을 당시에 편집국장과 그리고 오보를 인정했을 당시에 편집국장이 좀 교체된 시점 아니었나요?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또 국민일보 내부의 사정인데, 그러니까 두고두고 이게 국민일보 내부뿐만 아니라 언론계, 특히 정치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좀 얘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청와대와의 소송에 자신만만했던 국민일보였는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오보를 인정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소송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소송이 진행되던 와중에 너무나 쉽게 인정했는데 그것이 혹시 그 국민일보의 사주와 관련된 어떤 청와대와의 딜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러한 이야기도 좀 흘러나왔었고요. 사실 확인은 되지 않지만 그래서 이 오보를 인정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사주라고 하면 이제 조윤기 목사 일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사주가 아닌데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을 국민문화재단이라는 공익재단이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일보는 특별히 사주가 있는 회사가 개인 사주가 있는 회사가 아닌데 아직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군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번 사례는 2014년 2월에 이제 오보를 인정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오보를 인정한 기사가 오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이 되고요. 그 오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이제 다양한 취재와 그 팩트 체킹을 통해서 이제 힘겹게, 왜냐하면 기자들이 처음에 기사를 낼 때 얼마나 열심히 취재를 해서
사실 확인해서 기사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보를 인정한다면 또 그만큼 이상의 어떤 확인이 필요하고 또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 건데 이번 경우에는 그러한 노력들이 나타나지 않았었고 이제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경영진에서 이제 바로 일방적으로 오보를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이게 결국 언론사 편집국 내부에서도 이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그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들의 어떤 사기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 예. 이 점을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보를 인정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국민일보가 특종상을 시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이라면 말이죠.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 오늘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네, 마지막 조스바 질문에 대해서 의견 주신 분입니다. 오늘 질문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번째 과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디폭스님, 선명야당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안 바쁜 벌꿀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국가기관 총동원 관건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이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예, 아싸님, 명분보다는 지고도 이기는 싸움을 주장할 만한 체력을 먼저 키우시길. 이런 주문이시고요. 산나리님, 기초공천 폐지 철회, 선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지 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송생님 의견입니다. 싸울 때는 한 목소리를 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문하셨고요. 행운유수님, 기대는 없고 뻘짓만 안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김효진, 박성재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